새벽 4시 반. 도시의 모든 불빛이 잠들고 우리 집의 시간만이 끈적하게 흐르는 시간. 나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밤새 뒤척이셨는지 이불은 발치에 구겨져 있었고 앙상한 어깨가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다. 퀴퀴한 양냄새와 노인의 채취가 뒤섞인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찔렀다. 벌써 몇 년째인가. 이 냄새가 내 몸에 배어버린지. 나는 익숙하게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단단히 덮어드렸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평생 돈만 세느라 거칠어지고 뒤틀린 손. 나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지고 내 온기를 나누듯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낀 때까지 꼼꼼히 닦아들인 깨끗하지만 힘없는 손. 이 손이 그 악착 같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참으로 다정했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원망을 꿀로 덮어버린 듯 끈적하고 달콤한 목소리.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잠결에 든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고요함 속에서도 어머님의 귀는 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나는 주름진 손등을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처럼. 어머님, 옛날에 저 시집 올 때 말이에요. 그날이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날짜 계산 하나는 똑 부러지셨잖아요. 우리 아들 생일도 아버님 기일도 절대 있는 법이 없으셨는데. 대답은 없었다. 그저 입가에 마른 침이 하얗게 번져갈 뿐. 나는 마른 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내며 집요하게 말을 이어갔다.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것은 연극이다. 내 인생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르는 처절한 연극. 숫자요, 어머님. 제일 좋아하시던 숫자가 뭐였어요? 하나, 둘, 아니면 1, 2, 3? 우리 손주 태어난 날이 3일이었죠? 그것도 아니면 그때였다. 시어머니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작은 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드디어 미끼를 무는 건가? 3년이다. 꼬박 3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병수발을 자처하며 내가 기다려온 것은 단 하나. 저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흘러나올 몇 개의 숫자 조합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쌀 팔아서 고무신 사줬더니 그년이 도망을 가. 맥이 탁 풀렸다. 또 시작이었다. 60년도 더 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고무신 타령. 나는 실망감을 감추고 더욱 살갑게 손을 주물렀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머님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 슬픔에도 마음이 없는 위로를 건네는 내 입술이 비참하게 떨려왔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 그는 내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는 감동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저 표정 지긋지긋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또 잠 못 자고 어머니 곁에 있었어? 당신 정말 대단해. 요즘 세상에 당신 같은 효부가 어디 있겠어. 내가 정말 복이 많아. 복이라.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이 어떤 대가로 만들어졌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것이다. 당신 어머니가 내 인생을 어떻게 뒷밟았는지 당신은 애써 외면해 왔으니까. 나는 그저 피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편히 주무시는 것만 봐도 전 좋아요.
내 완벽한 연기에 남편은 또 한 번 속아 넘어갔다. 다음 날 오후 신우이 정화가 들이닥쳤다.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서. 잘 관리된 피부와 비싼 옷차림은 이 집의 탁한 공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대맡에 앉아 과일 바구니를 풀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의심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새언니, 고생이 많아요. 엄마 얼굴이 그래도 언니 덕에 편안해 보이네. 이건 언니 쓰라고 사온 화장품. 여자도 갖고 와야지. 그녀가 내민 쇼핑백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늘어난 티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고마워. 뭘 이런 걸 다. 그 순간 정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새언니, 요즘 엄마가 이상한 소리 안 해요? 뭐 숫자 같은 거 말한다거나? 심장이 찰록 내려앉았다. 이 여자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없었는데? 왜? 정아는 잠시 나를 쏘아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내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오늘따라 유난히 정신이 맑아 보이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함을 담아 속삭였다. 어머님, 저 서진이에요.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딱 한 번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흐릿하던 눈에 순간적으로 총기가 돌아왔다. 마치 치매에 걸린 적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내 손을 거칠게 부르쳤다. 그 악력에 놀라 나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쉬어터진 목소리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 돈! 내 돈이야, 이 도둑년아! 그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지난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다. 도둑년. 그래, 나는 도둑년이다.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내 인생을 되찾으러 온 뻔뻔하고 영악한 도둑년.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도둑년. 그 세 글자가 밤새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30년 전 이 집에 갓 시집 왔을 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단어. 그때도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불렀었다. 친정에서 해온 예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난한 집 딸이라 우리 집안의 복을 다 훔쳐갈 년이라고. 남편은 그때도 지금처럼 그저 모른 척 등만 돌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도. 어젯밤의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부엌에 서서 쌀을 씻었다. 쌀알이 손바닥에 부딪히는 감촉이 서걱거렸다. 마치 내 속이 닳아 없어지는 소리 같았다. 어머님이 소리친 이후 남편은 내게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다. 아마 그 역시 나를 의심하고 있으리라. 아내의 헌신을 효심이라는 편리한 단어로 포장해놓고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배신감을 느끼는 위선자. 아침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남편 앞에 김이 나는 밥 공기를 놓아주었지만 그는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무슨 말 했어? 갑자기 왜 그러신 거야?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명백한 취조였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만 주물러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내 말에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이야? 요즘 당신 어머니 방에 너무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겠어. 꼭 뭐 바라는 사람처럼. 뭐 바라는 사람. 그 말이 폐부를 찔렀다. 그래, 나는 바라는 게 있었다. 돈? 물론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당신들 가족이 내게서 앗아간 시간과 존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내 젊음을 바쳤고 당신들 비위를 맞추느라 내 자존심을 뭉갰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오해라니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걱정돼서 그런 걸 가지고.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남편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렸다. 그는 이제 내 편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내 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후에 신우이 정하가 다시 찾아왔다. 어제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는 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방으로 직행했다. 한참을 속닥거리더니 나를 거실로 불러냈다. 새언니, 어젯밤에 우리 엄마한테 돈 얘기했다면서요? 나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치매 걸린 노인의 헛소리를 저렇게까지 믿는단 말인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가씨도 알잖아. 어머님 말씀이 온전치 않으신 거. 하지만 정아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 엄마, 다른 건 다 잊어도 돈에 대한 건 절대 안 잊는 분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지. 똑똑히 말해두는데 엄마 재산 함부로 넘보지 마요. 그거 다 우리 남매들 거야. 그녀의 말은 비수였다. 간병의 고통은 온전히 내 몫으로 떠넘기면서 재산에 대한 권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저 뻔뻔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가씨, 지난 3년간 어머님 대소변 받아내고 밤새 잠 못 자며 간호한 건 나야. 아가씨는 주말에 와서 비싼 과일 사다 놓는 게 전부였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둑 취급을 해? 내 격앙된 목소리에 정아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럼 그만두든가. 누가 새언니더러 하라고 등 떠밀었어? 다 새언니가 자청한 거 아니냐고. 혹시 딴 마음 품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로 나온 남편이 우리 둘을 보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우리 사이를 중재하기는커녕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아, 시끄러워. 둘 다 그만 못해? 머리 아파 죽겠네. 그리고는 외투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또다시 회피. 저 남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거실에 남겨진 나와 정아 사이에는 싸늘한 적이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이 가족 전체를 향한 나의 마지막 응징이었다. 남편, 신우이, 그리고 저 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까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고온이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저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똑똑히 기억하니까. 내 시선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 경대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매만지던 물건. 유독 저 경대만큼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었다. 저 안에 뭔가 있다.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가는 길이. 나는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경대를 응시했다. 내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남편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신우이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척 나를 감시했다. 나는 이 모든 위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기회를 엿보았다. 목표는 단 하나. 시어머니의 낡은 자개 경대였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사이 목욕수건을 갈아놓는 척하며 경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낡은 분첩, 색바랜 비녀, 말라붙은 동백기름병, 시시한 잡동사니들 뿐이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손가락 끝에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서랍 가장 안쪽, 낡은 손수건 뭉치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 하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열쇠는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에 희미하게 신한은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새겨진 로고는 지금의 것과는 다른 아주 오래전 로고였다. 나는 직감했다. 이것이 금고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속도전이었다. 그런데 그 주 주말, 신우이 정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값비싼 한우 세트와 현금이 든 두터운 봉투를 내밀었다. 새언니,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엄마를 저렇게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거 언니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데 써. 앞으로 우리 엄마 더 잘 좀 부탁해.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저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의도가 뻔히 보였다. 내가 간병을 그만둘까봐 혹은 내가 정말로 금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까봐 불안해진 것이었다. 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감시하려는 속셈. 혀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아가씨,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아래에는 서로의 목을 겨눈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정화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불안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정화가 돌아간 후 나는 곧바로 열쇠에 새겨진 상호명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구 신한은행. 예상대로 오래전 다른 은행과 합병하면서 사라진 이름이었다. 개인 금고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어느 지점인지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길이 막막했다. 나는 일부러 정아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토로하는 척 연기했다. 아가씨, 어머님이 자꾸 옛날 은행 얘기를 하시네? 신한은행이라던데 혹시 아가씨는 아는 거 있어? 자꾸 돈 찾으러 가야 한다고 보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 미끼를 정아는 덥석 물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다급해졌다. 은행? 신한은행? 그게 어느 지점인데요? 엄마가 지점 이름은 말 안 해요? 글쎄, 하도 옛날 일이라 그런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냥 종로에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종로라는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었다. 하지만 정아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종로요? 알았어요, 새언니. 일단 엄마 잘 달래고 계세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정아가 내 대신 발로 뛰며 정부를 알아다 줄 것이었다. 엄마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할 테니. 나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터였다. 며칠 후 정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새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엄마가 말씀하신 은행, 옛날 조흥은행 종로 지점이었어요. 신한은행이랑 합병되면서 기록이 넘어왔는데 엄마 명의로 된 개인 금고가 있긴 있었대요. 그런데 이미 10년도 더 전에 해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내용물도 다 찾아갔고요. 아마 엄마가 옛날 기억이랑 헷갈리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 이제 그 얘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해지된 금고. 그럴 리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열쇠인데 텅 빈 금고의 열쇠일 리가. 그렇다면 둘 중 하나였다. 정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금고는 다른 곳에 있다는 뜻.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시어머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자식조차 완벽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정아의 정보는 오히려 내게 확신을 주었다. 은행 개인 금고는 위장이었다. 진짜는 이 집 안에 있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에. 나는 전화를 끊으며 정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아가씨.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 거짓된 연대는 이렇게 끝이 났다. 정아는 내가 포기했다고 믿겠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목표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방을 둘러보았다. 이 방 어딘가에 내 지난 30년의 서름을 보상해줄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다. 은행 금고가 가짜라는 확신이 들자
내 수색 범위는 집안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금고를 숨길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분명 아주 교묘한 곳에 숨겨두었을 터. 나는 낡은 서류나 기록 속에 단서가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목표는 남편의 서재였다. 평소에는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서 TV만 볼 뿐 서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곳은 남편의 잡동사니와 잊힌 세월의 먼지만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주말 오후 남편이 동창회에 간 틈을 타 서재에 들어갔다. 책장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함이 눈에 띄었다. 자물쇠도 없는 허술한 함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다. 빛바랜 졸업장, 낡은 군대 사진, 그리고 온갖 영수증 뭉치들. 한참을 뒤적이던 내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잡혔다. 봉투에는 은행 이름이 찍혀 있었다. 호기심에 안을 열어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15년 전 날짜의 은행 거래 명세서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시어머니 김옥순의 계좌에서 남편 이정훈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이체된 기록이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몇 달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증여라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15년 전, 그때가 언제였던가.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내가 쩔쩔매던 시절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아버님 남겨주신 논이라도 팔아서 애들 학비에 보태면 안 되냐고 애원했었다.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던가. 그건 우리 집안의 뿌리야. 조상님 볼 면목이 없어. 라며 길길이 날뛰었었다. 시어머니 역시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안 재산을 넘보냐며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나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쌈짓돈을 빌려 겨우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다. 그 돈은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 두 사람은 나 몰래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는 생활비 10,000원을 아끼라며 온갖 구박을 다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수억 원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나는 명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이 사실을 지금 터뜨려봤자 나만 불리해질 뿐이었다. 남편은 분명 어머니가 아들한테 준 걸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큰 소리 칠 것이고 시누이까지 합세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이건 나의 마지막 카드였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가장 강력한 무기. 서재를 나온 나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모든 가구와 벽지, 심지어는 공기 한 줌까지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정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는 내게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와 한편인 적일 뿐이었다. 나의 응징 대상에는 이제 남편까지 포함되었다. 나는 더욱더 금고를 찾아야만 했다. 남편에게 넘어간 돈은 이미 그의 재산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어머니 수중에 남은 그들이 미처 빼돌리지 못한 진짜 재산. 그것은 온전히 내 몫이어야 했다. 그것만이 지난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다. 나는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은 경대나 서랍장 같은 가구들만 살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했다. 더 은밀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장소. 남편조차 모르는 곳이어야 했다. 내 시선은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낡은 장롱,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액자, 심지어는 천장의 등박수까지. 그때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벽에 걸린 낡은 십자수 액자.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직접 수놓았던 풍경이 담긴 액자였다. 수십 년간 저 자리에 걸려 있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물건.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액자가 눈에 거슬렸다. 벽과 액자 사이에 미세하게 벌어진 틈.
다른 액자들과는 달리 유독 두꺼워 보이는 프레임. 나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액자 뒷면은 두꺼운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손톱으로 합판의 가장자리를 긁어보았다. 그러자 합판이 덜컥거리며 안쪽으로 살짝 밀려 들어갔다. 그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의 네모난 철문이 숨겨져 있었다. 벽을 뜯어내고 만든 메리평 금고. 드디어 찾아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눈앞에는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가 버티고 있었다. 번호를 모르면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다시 액자를 제자리에 걸어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저 잠긴 문을 열 숫자. 그 숫자는 분명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남편의 배신은 내게 더 큰 도끼와 명분을 주었다. 이제 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 것을 되찾고 말 것이다. 금고의 위치는 알아냈지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신우이의 의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고 남편의 냉대도 견디기 힘들었다. 시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릴 자극이 필요했다. 나는 그녀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옛날 노래들을 떠올렸다. 특히 그녀가 흥이 날 때면 늘 흥얼거리던 가수 배우의 노래. 다음 날 나는 낡은 CD 플레이어를 가져와 시어머니의 방에 틀었다. 돌아가는 삼각지의 애절한 전주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허공을 응시하던 시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르자 시어머니는 마비된 것처럼 굳어있던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입술을 달싹였다. 영감, 좋아하던 노래. 가뭄에 콩나듯 아주 오랜만에 나온 의미 있는 문장이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님.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죠. 아버님 생각나세요? 아버님 기일이 언제였더라? 내 말에 시어머니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안방의 낡은 자개 장롱을 가리켰다. 저기 안에 당신 아버지 기일. 그녀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나는 그 안에 중요한 단서 있음을 직감했다. 시아버지의 기일. 나는 재빨리 달력을 떠올렸다. 10월 26일. 숫자로는 1026. 이것이 비밀번호의 일부일까? 하지만 보통 금고 비밀번호는 네 자리보다 길었다. 아직 조각이 부족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부드럽게 다독였다. 네, 어머님. 아버님 길 10월 26일 맞죠? 그리고 또요? 다른 숫자는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닫고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는 없었다는 듯이.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인 탓일까? 나는 아쉬움을 삼키며 일단 물러섰다. 그래도 큰 수확이었다. 1026. 이 네 개의 숫자는 내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신우이 정화가 불쑥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고 거실로 나간 그녀가 소리쳤다. 새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엄마한테 옛날 노래 틀어주면서 숫자 물어봤다면서요? 옆집 아줌마가 다 봤대요. 아차 싶었다.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깜빡했다. 꼼꼼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정아는 내게서 확신을 얻은 듯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제 보니 다 계획이었구나. 우리 엄마 극진히 모시는 척하면서 결국 노리는 건 엄마 돈이었어. 당장 그만둬요. 엄마 재산에 손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가만 아닐 줄 알아요. 그녀의 악다구니에 나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가씨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대놓고 도둑으로 몰아가? 내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가씨가 뭘 알아?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또 시작이야? 아주 둘 다 지겹지도 않나? 그는 이번에도 우리를 말리기는커녕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나를 비난의 눈초리로 쏘아볼 뿐이었다. 당신
정말 엄마 돈에 관심 있는 거야? 정아 말이 사실이야? 그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는 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나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이 집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아는 그날 밤 아예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 내가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1026. 이 네 개의 숫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머지 조각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당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이대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짰다. 시아버지의 기일 외에 시어머니에게 의미 있는 다른 숫자는 무엇일까? 아들인 남편의 생일? 아니면 당신 자신의 생일? 여러 가지 조합을 떠올려봤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정면 돌파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자극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이자 동시에 나에게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던 그날의 기억.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었다. 내일 나는 내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할 것이었다. 시누이와의 대판 싸움 이후 집안은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정아는 아예 며칠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며 철저하게 나를 감시했다. 내가 시어머니 방 근처에만 가도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봤고 식사 준비를 할 때조차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방관자였다. 그는 침묵으로 나를 고립시켰고 그의 침묵은 정아의 의심에 힘을 주었다. 나는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며칠간의 고립과 압박에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냥 다 털어놓고 이 지긋지긋한 집을 나가버릴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돈 때문에 친정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내 28의 비참함.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 밤새 몰래 부업을 해야 했던 35의 고단함. 그리고 내 첫 아이를 잃었던 29의 그날. 그 모든 기억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시누이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나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옷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좀약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시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나는 빛바랜 옥색 원피스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가 첫 아이를 유산했던 그날 입고 있었던 옷. 시어머니는 이 옷을 보며 애 떨어지려는 뭘 입어도 티가 난다며 저주를 퍼부었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내 상처의 증거물.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옷으로 갈아입었다. 20년도 더 된 옷은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지만 상관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과거에서 되살아난 유령 같았다. 핏기 없는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슬픔의 색을 닮은 옥색 원피스.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내가 하려는 짓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 침에 걸린 노인의 아픈 기억을 후벼 파는 행위. 하지만 연민은 사치였다. 저 방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내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연민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멍하니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실망하며 돌아설까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과거의 어느 한 장면이 겹쳐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네가 왜 그 옷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듯 떨려 나왔다. 그녀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혼동하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쇠약해진 다리는 그녀의 몸을 가누지 못했다. 아니야, 저리 가란 말이야.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공포를 먹이 삼아 내 안의 복수심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여물어갔다. 나는 연민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지독하고 차가운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당신도 고통스러운가요? 어머님. 내가 수십 년간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이겠지. 나는 그녀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가장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서진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내 목소리는 그녀에게 더 큰 공포가 된 듯했다.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알 수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과거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내 길고 긴 복수가 드디어 정점에 다다랐음을 예감했다. 이 잔인한 연극 끝에서 내가 원하는 마지막 조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가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것이다. 신우이 정아는 장바구니를 든 채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공포에 질려 발작하는 엄마와 그 앞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옥색 원피스 차림의 나.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었다. 세훈이 미쳤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아는 나를 밀치고 엄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정아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모든 분노와 저주를 담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이년아, 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니야. 애초에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저런 부실한 것을. 네가 내 귀한 손주를 잡아먹었어. 이 재수 없는 년! 그것은 29년 전 내가 유산의 아픔으로 병실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가 내게 퍼부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저주였다. 그날의 고통이 다시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 귀한 손주를 잡아먹었어. 유산해. 시아버지의 길 10월 26일, 그리고 내 첫 아이가 내 곁을 떠난 날 4월 12일. 1026과 0412.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설마 그렇게 잔인할 리가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당신 아버님의 기일과 당신이 저주했던 며느리의 유산일. 가장 중요한 날과 가장 끔찍한 날의 조합.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비밀번호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정아는 여전히 엄마를 붙들고 울부짖고 있었고 그 소란을 긋고 달려온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방 입구에 서 있었다. 누구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을 빠져나와 벽에 걸린 십자수 액자로 향했다. 뒤에서 정아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액자를 떼어내고 숨겨져 있던 금고문을 드러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첫 번째 숫자 1026.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숫자를 맞췄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0412. 마지막 숫자에 다이얼이 멈추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맞았다. 내 예상이 맞았다. 이 지독한 여자는 내 가장 큰 아픔의 날짜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열쇠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문을 열었다. 안에는 예상했던 돈다발이나 금괴 대신 낡은 나무 상자 하나와 여러 개의 통장과 그리고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먼저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그 순간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저 왔어요. 고모한테 전화 받고 놀라서 바로. 아들이었다. 주말을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나갔던 내 아들이 정아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곧이어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지금 거기서 뭐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금고문을 활짝 열어둔 채 그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경악하는 아들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손에 든 나무 상자를 천천히 들어보였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정확히는 내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로 쏠렸다. 남편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시누이의 얼굴은 의심에서 경멸로 변해갔다. 아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못했다. 금고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각된 며느리, 아내, 어머니.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돈이 아닌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과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정아는 그것을 보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작 그거예요? 돈은 어디다 숨기고 얼른 내놔요.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편지를 꺼내들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가장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30여 년 전 시어머니가 시골에 계신 당신의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서진이 집에 빌린 돈 말이야. 그거 안 갚아도 될 것 같아. 내가 그 동네에 서진이 어미가 바람이 나서 돈 들고 도망갔다고 소문을 좀 냈거든. 아주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 그러니 이제 와서 돈 달란 소리는 못할 거야. 그 집도 꼴 좋다. 어디 가난한 것들이 우리 집안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편지를 읽는 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남편과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시집 오기 직전 우리 집이 갑자기 망한 이유를, 성실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노름에 빠지고 화병을 얻은 어머니가 자리에 누우신 이유를, 모든 것이 바로 저 방에 누워있는 저 여자의 계략이었다. 단지 몇 푼 안 되는 돈을 갚기 싫다는 이유로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내 인생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나는 편지 옆에 있던 흑백 사진을 들어보였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남루한 차림의 우리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우리 엄마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이 바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돈을 빌리러 왔던 그날의 증거였다. 이게 다 사실이야?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은 몰랐겠지.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당신은 그저 어머니가 주는 돈이나 받았으며 편하게 살아왔을 뿐이니까. 나는 숨겨뒀던 15년 전의 은행 거래 명세서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 이건 내가 애들 학비 때문에 쩔쩔맬 때 당신이 어머니한테 몰래 받아 챙긴 돈이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모든 진실이 폭로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나와 아버지, 고모를 번갈아 쳐다봤다. 내가 이겼다. 나는 이 가족의 위선을 낱낱이 벗겨내고 그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모든 억압과 서름을 한 번에 되갚아 주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고 남편의 배신을 드러냈으며 시누이의 탐욕을 비웃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나는 금고 안에 있던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 바닥에 뿌렸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부분은 이미 남편과 시누이에게 흘러들어갔거나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애초에 내 목표는 돈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텅 빈 금고를 등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너져 내린 가족들을 뒤로 하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뺨에 와 닿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30년의 한을 풀었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지독한 공허함이 나를 덮쳐왔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버린 금고처럼 내 인생도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나의 전쟁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텅 빈 승리로 끝이 났다. 나는 목적지 없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이 지독한 허무함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진 씨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텅 빈 승리가 남긴 여운은 깊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 지독한 허무함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찾을 서진 씨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